15소년 표류기. 줄 베른 글, 레옹 분의 그림. 비룡소 출판사. 1860년 3월 9일 밤,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짙게 끼어 불과 몇 미터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 창백한 낯빛을 반사하며 미친 듯 파도가 이는 거친 바다 위로 작은 배 한 척이 돛도 거의 펴지 않은 채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100톤급 요트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돛대가 2개인 그러한 범선을 스쿠너라고 불렀다. 그 스쿠너의 이름은 슬룩이었다. 하지만 고물에 붙은 평판에서 이름을 읽어보려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었다. 거친 파도가 뜯어갔는지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서 떨어졌는지 몰라도 여하튼 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밤 11시였다. 이 위도에서는 3월 초에도 밤이 여전히 짧다. 5시쯤이면 새벽빛이 어슴풀에 비칠 것이다. 그렇지만 해가 떠 사방을 환히 비춘다고 해서 슬루기호를 위협하는 위험이 줄어들 것인가? 허술한 배는 계속해서 높은 파도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이다. 파도가 잠잠해지고 거센 바람이 그쳐야만 난파라는 가장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육지가 가깝다면 구조받을 희망이라도 있다. 하지만 망망대해 한복판이라 그나마도 바랄 수가 없었다. 슬루기호의 고물에는 14살 소년 1명, 13살 소년 2명, 그리고 12살은 되어 보이는 흑인 견습 선원이 타륜을 붙잡고 있었다. 그곳에서 소년들은 배가 휙 돌다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힘을 한데 모으고 있었다. 힘든 일이었다. 타륜이 멋대로 돌아가면서 갑판 난간 밖으로 그들을 내동댕이 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정 조금 전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요트의 측면을 덮치기까지 했다. 키가 부서지지 않은 것만도 기적이었다. 파도에 맞아 나뒹굴던 아이들은 곧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브리앙, 조정은 돼?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래 곧은 벌써 자기 자리로 돌아간 브리앙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다른 아이를 향해 말했다. 단단히 버텨 도니펀, 용기를 잃지 말자. 이 배엔 우리 말고도 구해야 할 아이들이 또 있으니까. 브리앙은 영어로 말했지만 말투에서 프랑스어의 억양을 느낄 수 있었다. 브리앙은 견습 선원을 향해 물었다. 모코, 다치지 않았어? 예, 브리앙 도련님. 무엇보다 요트가 파도를 맞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니까요. 그 순간 선실로 통하는 갑판 계단의 문이 벌컥 열렸다. 2 꼬마 아이와 귀엽게 생긴 개 1마리가 멍멍 짖으며 갑판 바닥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9살 난 어린아이가 소리쳐 불렀다. 브리앙! 브리앙! 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버슨. 아무것도. 너 도울과 함께 다시 내려가. 지금 당장. 브리앙이 대답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
좀 더 어려 보이는 다른 아이가 말했다. 다른 아이들은? 다른 애들도 무서워하고 있어. 브리앙의 질문에 도울이 대답했다. 자, 모두 다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푹 덮어쓰고 있어. 그러면 무섭지 않을 거야. 위험한 일은 없으니까. 브리앙이 다시 말했다. 조심해요. 또 파도가 옵니다. 모코가 고함을 질렀다. 심한 충격이 요트 뒷부분을 강타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배가 파도를 뒤집어 쓰지 않았다. 만일 열린 갑판문을 통해 물이 안으로 흘러들었다면 무거워진 요트는 넘실거리는 파도 위로 솟아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들어가라니까. 들어가. 안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혼난다. 고든이 소리쳤다. 자, 얘들아, 들어가. 브리앙이 훨씬 다정한 어조로 다그쳤다. 그러자 머리 둘이 사라졌고 그 순간 막 갑판문 앞에 모습을 나타낸 또 다른 아이가 물었다. 브리앙, 우리가 도와줄 건 없어? 없어. 백스터, 크로스, 웨브, 서비스, 윌콕스, 그리고 너는 꼬마들과 같이 있어. 여긴 우리 넷이서 충분하니까. 브리앙이 대답했다. 백스터는 안에서 문을 닫았다. 도울이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아이들도 무서워하고 있어. 그렇다면 폭풍에 휩싸인 이 스쿠너에 아이들만 타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오직 아이들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이나 타고 있을까? 고든, 브리앙, 도니펀, 그리고 견습선원을 포함하여 15명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배를 타게 되었을까? 그건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요트에는 어른이 한 명도 없는가? 요트를 조정할 선장도 없고 작업을 거들어줄 선원도 한 명 없다는 말인가? 이 폭풍 후 한가운데서 키를 잡을 조타수조차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리하여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슬루기호가 바다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다라니, 어느 바다를 말하는 것인가? 모든 바다 중 가장 넓은 바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영토로부터 남아메리카 연안에 이르기까지 무려 8,000km에 걸쳐 펼쳐진 태평양이었던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스쿠너의 선원들이 어떤 재앙을 만나 다 사라져버렸다는 말인가? 말레이시아 해적들이 나타나 선원들은 다 잡아가고 배에는 오직 어린아이들만 내버려 두었단 말인가?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라 해도 고작 1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100톤급 요트에는 최소한 선장과 갑판장 그리고 대여섯 명의 선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배를 다루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이라고는 겨우 견습선원 한 명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스쿠너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해협에서 혹은 오세아니아의 어느 군도에서 출발했단 말인가?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항해를 했으며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 만일 먼 바다에서 슬루기호가 어떤 배와 만났다면 그 배가 어느 배이든지 선장은 반드시 이러한 질문들을 던졌을 것이고 아마 아이들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주위에 배라고는 한 척도 눈에 띄지 않았다.
오세아니아의 바다를 오가는 대서양 횡단 정기 여객선들도 증기선이든 범선이든 태평양 연안의 항구들을 오가는 수백 척의 유럽이나 미국 상선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강력한 엔진이나 튼튼한 돛칠단 그런 배를 이 바다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폭풍과 싸우느라 바빠서 바다 위에 마치 난파선 잔해처럼 떠도는 요트를 구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브리안과 친구들은 스쿠너가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이윽고 도니펀이 물었다.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지.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야. 브리앙이 대답했다. 어린 소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아무리 혈기왕성한 어른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품기란 힘든 일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폭우는 점점 더 기세를 부리고 있었다. 뱃사람들은 종종 바람이 벼락처럼 몰아친다고 표현하곤 했다. 그 표현은 슬루기호를 산산조각낼 기세로 미친 듯 휘몰아치는 바람에 딱 어울렸다. 게다가 48시간 전에는 큰 돛이 바닥에서 1미터쯤 되는 곳에서 부러져 버려 거의 재구시를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가로돛이라도 달면 보다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겠지만 돛을 달 수가 없었다. 앞돛은 돛대 중간이 부러졌어도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었으나 돛을 묶은 밧줄이 풀린다면 갑판으로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물에 있는 삼각돛의 찢어진 조각들이 마치 총소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펄럭이고 있었다. 이제 돛이라고는 앞돛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것도 언제 찢어질지 알 수 없었다. 어린 소년들에게는 펼쳐진 돛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 돛을 접을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돛마저 찢겨져 나간다면 스쿠너는 이러한 바람 속에서 더는 견디지 못하고 옆쪽에서 덮쳐드는 파도에 전복되어 그대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그러면 배에 탄 아이들도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제까지 망망대해에 떠있는 섬 하나 보이지 않았고 동쪽으로 육지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해안 쪽으로 간다는 것은 언제 끔찍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짓이었지만 아이들은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바다의 분노가 더 무서웠다. 연안에는 언제나 여울과 암초가 있고 넘실거리는 엄청난 파도가 있고 해안에 부딪혀 돌아가는 파도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발밑에서 떡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바다보다는 해협의 단단한 땅에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행여 불빛이 보이면 그쪽으로 배를 돌리려고 아이들은 애타게 불빛을 찾았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가느다란 빗줄기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새벽 1시경 갑자기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를 가르며 무엇인가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앞돛대가 부러졌어. 도니펀이 소리쳤다. 아니에요. 돛이 밧줄에서 풀려나갔어요. 견습선원이 대답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고든. 넌 도니펀과 함께 키를 잡고 모코는 와서 나 좀 도와줘. 브리앙이 말했다. 견습선원인 모코는 항해에 관해 조금 알고 있었고
브리앙 역시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유럽에서 오세아니아로 건너가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대단하진 않다 하더라도 배를 다루는 일에 그럭저럭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배에 대해 전혀 모르는 다른 아이들은 스쿠너를 조정하는 일을 모코와 브리앙에게 전적으로 맡겨야만 했다. 어느새 브리앙과 모코는 대담하게도 요트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배가 옆쪽에서 바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앞돛을 줄여야만 했다.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앞돛 때문에 스쿠너는 곧 침몰할 것처럼 기우뚱해 있었다. 만일 배가 완전히 기울어 버린다면 쇠사슬을 풀고 앞돛대를 밑둥부터 잘라버리지 않는 한 배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상황에서 브리안과 모코는 훌륭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돌풍이 계속 부는 동안 슬루기호가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돛의 많은 부분을 남겨두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활대를 묶은 밧줄을 풀고 갑판 위 1.5m쯤 되는 높이까지 활대를 내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나서 앞돛의 너덜거리는 부분을 칼로 잘라낸 후 아래쪽 모서리를 갑판 윗부분의 큰 막대에 묶었다. 그동안 겁없는 두 소녀는 수십 차례나 파도에 휩쓸릴 뻔했다. 돛을 엄청나게 줄인 덕에 스쿠너는 벌써 한참 동안이나 지켜왔던 방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배는 돛 없이도 마치 어뢰정처럼 충분히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 뒤로 덮쳐드는 엄청난 파도를 피할 수 있도록 파도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이었다. 일을 끝낸 브리안과 모코는 고든과 도니펑 곁으로 돌아와 다시 배의 조종을 도왔다. 그때 다시 한번 갑판의 덮개문이 열렸다. 한 아이가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브리안과 3살 터울인 동생 자크였다. 자크 왜 그래? 브리앙이 물었다. 이리 와봐 이리. 선실까지 물이 들어왔어. 자크가 대답했다. 그럴 리가. 브리앙이 소리쳤다. 덮개문으로 달려간 브리앙은 서둘러 아래로 내려갔다. 선실 안은 램프불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려 희미하게 보였다. 불빛에 긴 의자나 침상 위에 누워있는 아이들이 10명 정도 보였다. 8, 9살인 제일 어린 아이들은 몸을 서로 꼭 붙인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위험하지 않아. 우리들이 있잖아. 겁내지 마. 우선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브리앙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휴대용 램프로 선실 마룻바닥을 살핀 브리앙은 약간의 물이 이쪽 저쪽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했다. 대체 이 물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일까? 선실 바닥에 금이 가서 새어든 것일까? 확인해 보아야 할 일이었다. 선실 앞에는 커다란 방, 그리고 식당과 선원실이 있었다. 브리앙은 그 방들을 샅샅이 살핀 후 훌수선의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물이 새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큰 파도가 배 앞쪽을 덮쳤을 때 들어온 물이 요트가 뒤로 기울면서 뒤편으로 흐르다가 선실 안으로도 약간 흘러든 것이었다. 따라서 큰 위험은 없었다. 브리앙은 다시 선실로 돌아가 아이들을 안심시킨 다음 걱정을 조금 덜고 조타실의 자기 자리에 돌아왔다.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진 스쿠너는 배 밑바닥을 동판으로 덧씌웠기 때문에 물이 전혀 스며들 리 없었고
또 파도에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어느새 새벽 1시였다. 그 시간 짙은 구름으로 더욱 캄캄해진 밤바다에는 돌풍이 미친 듯이 불고 있었다. 요트는 바닷물 한가운데 완전히 잠겨버리다시피 항해하고 있었다. 바다제비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허공을 가르곤 했다. 바다제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육지가 가깝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아니다. 바다제비는 해안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자주 보이곤 한다. 게다가 그 새들도 폭풍우 속에서 바람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 바람에 스쿠너와 마찬가지로 휩쓸려 가고 있었던 것이다. 1시간 후 갑판에서 두 번째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나마 남아있던 앞돛이 찢어져 나가고 너덜거리는 돛의 조각들이 거대한 갈매기들처럼 공중으로 흩어졌다. 이제는 돛이 남아있지 않아. 새 돛을 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도니펀이 외쳤다. 상관없어. 그래도 속도가 느려진 건 아니잖아. 브리앙이 대답했다. 대답 한번 멋지군. 네가 하는 식이 그렇지. 도니펀이 툭 쏘아붙였다. 그때 모코가 외쳤다. 조심하세요. 뒤에서 파도가 덮쳐요. 꽉 붙들지 않으면 파도에 쓸려가겠. 견습선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몇 톤이나 나갈 만큼 큰 파도가 뱃머리 장식 너머로 덮쳐들었다. 브리앙, 도니펀, 고드는 덮개문이 있는 곳까지 쓸려가 문에 매달렸다. 그러나 견습선원은 슬루기호 전체를 싹 쓸고 지나간 파도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안에 들여놓았던 예비 부품의 일부와 소형 보트 2척, 경주용 보트, 둥근 나무 기둥 몇 개, 나침판 상자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지만 파도의 충격으로 배 앞쪽 난간이 부서진 터라 그쪽으로 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나갔고 배는 엄청난 파도의 무게에 눌려 침몰할 위험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모코! 모코! 겨우 입을 열 수 있게 되자마자 브리앙이 소리쳐 불렀다. 바다에 빠진 거 아니야? 도니펀이 말했다. 그럴 리 없어. 그렇지만 보이질 않아. 소리도 안 들리고. 갑판 위로 몸을 숙인 고든이 말했다. 모코를 구해야 해. 구명대를 던져줘. 밧줄도. 브리앙이 외쳤다. 잠시 파도가 멈춘 틈을 타 브리앙은 다시 큰 소리로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멀리까지 울렸다. 모코! 모코! 어디 있어? 살려주세요. 여기에요. 견습선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다에 빠지지 않았어. 배 앞쪽에서 소리가 들려. 고든이 말했다. 내가 구해줄게. 브리앙이 소리쳤다. 브리앙은 갑판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다. 반쯤 풀린 밧줄 끝에 매달려 있는 도르래가 떨어져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 게다가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갑판이 미끄러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아갔다. 허공에 또 한 번 견습선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브리앙은 엄청나게 애를 쓰며 선원실 덮개문에 이르렀다. 그리고 모코를 불렀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모코는 마지막으로 소리쳐 부른 이후 또다시 파도를 맞아 배에서 쓸려나간 것일까? 그렇다면 그 불행한 소녀는 지금쯤 멀리 바람에 멀리 떠밀려가 버렸을 것이다. 아무리 거친 파도라 하더라도 스쿠너의 속도만큼 빠르게 그를 실어올 수는 없었을 테니 말이다. 그럼 이제 그를 잃고 만 것인가? 아니었다. 브리앙은 훨씬 희미해진 외침을 듣고 닻을 감아 올리는 도르래 쪽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도르래의 기둥 안에는 선체 앞쪽으로 비스듬히 세운 돛대의 다리 부분이 끼어 있었다.
그곳을 더듬던 브리앙의 손에 버둥거리는 사람의 몸뚱이가 만져졌다. 견습 선원이었다. 모코는 앞 가판과 뱃머리가 서로 마주쳐 이루고 있는 모서리에 끼어 있었던 것이다. 모코가 발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돛을 올리는 밧줄이 목을 더욱 조르고 있었다. 거대한 파도가 그를 쓸어가려는 순간 모코는 밧줄에 걸렸는데 그 밧줄에 목이 졸려 죽어갈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브리앙은 단도를 꺼내 견습선원을 올가맨 밧줄을 간신히 잘라냈다. 모코는 배의 뒤편으로 옮겨졌고 이윽고 말을 할 수 있는 기력을 되찾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브리앙 도련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견습선원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 키를 잡았고 4명 모두 슬루기호 정면으로 닥쳐드는 엄청난 파도와 맞서 싸우기 위해 서로 몸을 밧줄로 동여맸다. 브리앙의 예상과는 다르게 앞돛이 없어지고 난 이후 요트의 속도는 약간 줄어들었다. 새로운 위기 상황이었다. 만약 요트보다 속도가 더 빨라진 파도들이 배의 뒤쪽을 덮친다면 배 안에 물이 가득 찰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작은 돛조각 하나도 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남반구의 3월은 북반구의 9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밤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새벽 4시경이었으므로 머지않아 수평선 동쪽, 즉 슬루기호가 폭풍에 떠밀려가고 있는 대양 위쪽 하늘이 환해질 것이다. 동이 트면 심한 바람이 혹시 약해지지 않을까? 어쩌면 육지가 나타나서 몇 분 내에 이 어린 승객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먼 하늘에 희끄물의 새벽빛이 돌 때면 알게 되리라. 새벽 4시 30분경 흐릿한 빛이 머리 위쪽까지 스며들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안개로 인해 400m 앞도 겨우 보였다. 구름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태풍은 결코 그 위세가 꺾이지 않았고 먼 바다는 날뛰는 파도의 거품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스쿠너는 파도의 꼭대기 위로 끌어올려졌다가 다시 깊은 소용돌이 아래로 곤두박질치곤 했다. 만일 파도를 옆으로 맞았더라면 수십 번이나 침몰했을 것이다. 내 어린 소녀는 어지럽게 파도가 이는 혼돈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폭풍이 빨리 가라앉지 않는다면 모두 절망적인 처지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아이들은 느끼고 있었다. 슬루기호는 이러한 파도 속에서 하루를 더 버틸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가판의 덮개문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바로 그때 모코가 소리를 질렀다. 육지다! 육지! 견습선원은 안개 사이로 동쪽에서 해안선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잘못 본 것은 아니었을까? 흐릿한 해안선은 뭉클거리며 피어오르는 구름과 너무나 비슷해서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래서 브리앙이 되물었다. 육지라고? 예, 육지가 동쪽에. 그러면서 모코는 짙은 안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수평선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확실해? 도니펀이 물었다. 예, 그럼요. 안개가 좀 더 거치면 잘 보세요. 저기. 앞 돛대 약간 오른쪽에. 그렇죠. 맞죠? 견습선원 모코가 말했다. 안개가 서서히 옅어지면서 아래쪽부터 걷히기 시작했다. 잠시 후 요트 앞쪽으로 수 킬로미터에 걸쳐 넓은 바다가 그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그래, 육지야. 정말 육지야.
브리앙이 소리쳤다. 지대가 아주 낮은걸? 보다 주의 깊게 연안을 관찰한 고든이 덧붙였다. 이제는 더 의심할 바가 없었다. 수평선의 넓은 한 자락, 8, 9km 떨어진 곳에 섬인지 대륙인지 모를 육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